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한국의 첫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백곰은 국내 미사일 개발의 효시로 꼽힙니다.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기초 과학기술력이나 산업적 기반이 전무하던 1970년대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사일의 개념 설계부터 제작에 필요한 수천 가지 부품을 직접 개발하고 시험해 계획 수립 6년 만에 1978년 9월 충남 서해안 안흥 시험장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백곰 개발 성공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백곰의 개발 과정에서 쌓인 지식과 기술은 현무포를 개조해 얼마 전 발사에 성공한 SLBM 등 국산 미사일 개발에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별도로 당시 축적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술들은 이후 계속해서 발전해 오늘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도 적용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 발사체와 미사일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일부 기술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탄두에 폭발력이 있는 폭약이나 핵탄두를 장착하면 미사일, 인공위성이나 유인 우주선을 싣고 있으면 우주 발사체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미사일 기술이 발전한 나라들은 우주 발사체 기술도 대부분 앞서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과학계에 따르면 미사일에 들어가던 기술 중 우주 발사체에 적용되는 기술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발사체의 상태를 확인해 지상 관제 센터로 보내는 원격 측정 시스템과 지상에서 쏜 레이더 추적 신호를 받아 응답 신호를 보내 비행 궤적을 알리는 추적 시스템, 발사체의 궤도 이탈 등 긴급 상황이 벌어진 경우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을 중단하는 비행 종단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공유하는 기술이 많은 이유는 미사일과 우주 발사체가 둘 다 로켓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주 기술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첩보위성 등 군사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의 확보는 우주 강국에서 군사 강국으로 연결되는 미묘한 포인트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간혹 북한이 쏜 로켓을 두고 미사일이냐 우주 발사체냐 혼선이 빚어지는 일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정황이 나왔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절대 미사일이 아니고 우주선을 발사한 것이라며 극구 부인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발간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이해라는 책자에는 탄도미사일은 형상, 구성요소, 적용기술이 우주 발사체와 유사하다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주에서의 발사체 각도와 속도 등에서 미사일과 우주 발사체는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번에 발사하는 누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리가 같더라도 당장 누리호에 적용된 기술을 미사일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액체연료 로켓인 누리호에 고체연료의 보조 로켓을 붙여 보다 더 큰 인공위성을 올려야 합니다. 다음에 누리호가 커지면 고체연료 보조 로켓을 옆에 붙여 무거운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게 되는데요. 누리호 발사는 한국의 우주개발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지만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입니다. 다음 목표는 효율적인 고체연료 기반의 발사체 개발입니다. 액체 엔진 기반의 누리호 개발에 이어 고체 엔진 우주 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확보하면 언제든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미 국가연은 지난달 우주 발사체용 고체 엔진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전면 해제된 지 고작 2개월여 만에 고체 엔진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고체 연료가 중요한 것은 미사일 발사와 큰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고체 엔진 우주 발사체는 액체 엔진에 비해 빠르게 연소하는 고체 연료로 추력을 얻는 우주 발사체입니다. 보통 다이너마이트 원료로 쓰이는 니트로글리세린이 연료로 쓰입니다. 고체 엔진의 장점은 액체 엔진과 달리 액체로 된 연료와 산화제를 발사 예정 시간에 맞춰 2-3일 전부터 주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료를 넣은 상태로 보관하고 발사가 필요할 때 바로 발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산화제인 액체산소와 액체 연료를 쓰는 액체 엔진보다 구조가 간단해 제작이 쉽고 개발 비용이 저렴한 것도 장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첩보위성의 감시를 피해 언제든 신속하게 발사가 가능한 게 장점이어서 보통 군용 미사일 추진 엔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그동안 고체 엔진 개발을 제한했던 이유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제한이 해제됐으므로 한국도 즉각 발사 가능한 미사일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더 강력한 고체 연료를 통해 중국, 일본 등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전 지역을 바로 타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고체 발사체 제작 및 위성 발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참여도 키워서 시장 규모 자체를 키울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 향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액체 엔진으로 개발된 누리호도 성능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통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우주 강국을 의미하는 스페이스 클럽으로 분류됩니다. 독자적으로 인공위성, 발사장, 발사체 등을 모두 갖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리호는 경제, 외교안보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아르테미스 협정 참여, 한미 위성 항법 공동서명 등 항공 우주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형 발사체의 완성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자주적 지위를 높여줄 전망입니다. 누리호는 오늘 기상 상황이나 위성 파편 등 특별한 일만 없다면 오후 4시경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사 후 성공 여부는 약 16분 뒤에 가려지는데요. 누리호에 실리는 1.5톤의 위성이 발사 967초 뒤 고도 700km에서 초속 7.5m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면 발사 성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사가 이루어지면 1단 엔진 4기는 0.2초 간격으로 잇따라 점화됩니다. 발사대 하단부에 지상 고정 장치가 4초가량 엔진을 지탱하다가 최대 추력이 300톤에 도달하면 정남쪽 방향으로 누리호는 이륙하게 되는데요. 발사대에서 남쪽으로 발사된 지 2분 7초 후면 1단 엔진 연소가 완료되며 고도 55km에 도달합니다. 발사 4분 34초 뒤 2단 엔진 연소가 완료돼 고도 252km에 도달하며 16분 7초 뒤에는 3단 연소가 완료돼 고도 700km에 도달해 위성을 초속 7.5km의 속도로 궤도에 투입하게 됩니다. 발사 성공 여부는 발사체가 정해진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각 단이 분리돼 점화하는지에 달렸습니다. 특히 엔진 연소 시험은 지상에서 진행돼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볼 수 있지만 1단 엔진과 2단 엔진 분리는 지상에서 검증이 불가능해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인데요. 현재 지구 저 궤도에 무게 1.5톤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 정도입니다. 누리호의 추력 75톤급 액체 엔진은 추진제인 등유와 영하 183도의 액체 산소를 폭발시켜 대기압의 60배의 압력에서 3500도의 연소가스를 만들어 추력을 얻는 방식인데요. 우주를 날아가는 고압 용광로이며 대표적인 극한 기술이기 때문에 소수의 국가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우주 강국들도 처음 개발한 발사체의 성공률은 30% 남짓이었는데요. 우주 발사체 기술이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미국과 러시아조차도 초창기 발사 성공률은 40%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누리호의 각단 로켓이 계획대로 분리, 점화되어야 하고 위성 더미를 목표 궤도에 진입시키는 전체 과정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만큼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발사 같은 경우 성패 여부보다는 기술 검증 관점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현재 우주 강국들도 여전히 실패를 거듭하며 로켓의 성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중간 과정의 실패는 결국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참고로 누리호를 발사하는 10월 21일은 노벨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노벨상이 이런 식으로 탄생했는데요. 당장의 과실만 생각한 투자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에서는 노벨상도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이나 산업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중형 우주 발사체를 확보하는 것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현재의 국가의상에 걸맞고 건국 이후 최고의 과학기술 연구의 쾌거이며 경사로 볼 수 있습니다. 누리호는 이번 1차 발사에 이어 2022년 5월 2차 발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까지 4차례의 추가 발사를 통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신뢰도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로켓은 현재로서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로켓 기술은 국가 전략 기술이고 이를 가졌다는 건 우주 강국들의 우주 개척 경쟁에 참전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자력으로 우주로 진출할 때 얻을 수 있는 파급 효과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리호 개발을 위해 피땀 흘려 열정을 불사른 많은 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